EQ 시대 자존감과 창의성을 키우는 좋은 부모의 마음공감 대화. 생각하라.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어라. 부모 노릇 10살까지만 잘해도 된다. 4주차 읽겠습니다. 영아기 1차 반항기. 생후부터 18개월까지 애착기를 지나면 스스로 세상을 알아가려는 걸음마기에 들어선다. 1차 반항기라고도 하는데 18개월 무렵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두 돌이 되면 절정에 이르다 30개월이 넘어서면 안정기에 들어간다. 20개월 전후가 되면 나를 인식하고 너를 안다. 그래서 뭐든지 혼자 하려 하고 내가 내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자신의 존재를 알고 타인의 관계를 서서히 알아가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몸부림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온몸으로 고집을 부리며 무조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저항하며 떼쓰기도 이때 나온다. 이 세상에 나만 있고 너는 없다. 내 것만 있고 내 것은 없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공격성과 또래와의 갈등이 시작된다.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고 감정조절 능력도 이 시기에 가능해진다. 더불어 나를 아는 자기인식과 타인의 마음을 아는 공감 능력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며 여아가 남자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이 시기에 아이 발달과 욕구를 잘 알고 아이를 대하면 자녀 양육이 그리 어렵지 않다. 이 시기의 반항은 자기 인식의 시작이며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정당한 몸짓이기 때문에 너 또 왜 그래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싶었구나 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욕구를 알아차리면 아이 키우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서서히 고개를 드는 감정 속에 아이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면서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 육아가 쉬워진다. 이것을 놓치면 함부로 떼쓰는 아이가 되고 부모는 아이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육아의 혼돈 속에 빠지게 된다.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자율기. 감정의 미로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떼쓰기와 더불어 자신감도 함께 생기는 1차 반항기. 내가 할 거야 라는 외침 속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시도하려 하고 경쟁심 없는 모험심까지 생긴다. 그럴 때는 기다려 주어야 한다. 수저질이 서툴러 온갖 음식을 옷에 흘려보아야 똑바로 할 수 있다. 혼자 계단을 오르겠다고 손을 뿌리치면 뒤에서 함께 오르며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넘어져 보고 다쳐도 보고 그래야 똑바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다. 신발을 혼자 신겠다고 하면 기다려 주어야 하고 혼자 옷을 입고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을 경험해봐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9번 실패하고 1번 성공하면 그것을 기뻐하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이 시기의 실패 경험은 매우 소중하다. 많이 다쳐본 아이가 아픔을 이겨내는 힘도 커진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보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기회를 주고 지지와 격려를 아낌없이 주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너무 귀여워서 답답하니까 급하니까 밥도 먹여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아이는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그래서 엄마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가 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진다. 어른의 기다려주지 못하는 조급함과 아이들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상황을 처리하려는 무지함이 아이의 자율성이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 시기에 자율성을 확립해주지 않으면 수치심이 자리 잡게 된다. 수치심이 자리 잡게 되면 그 다음 발달 과업인 주도성 확립과 근면성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신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매사에 소극적으로 된다. 이렇게 유아기, 아동기를 맞이하게 되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이지 못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열등감 속에서 자라게 된다. 결국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발달 과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주도적인 학습을 갖춘 아이로 성장해 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매 발달 단계별의 과업이
차근차근 잘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의 발달로 이어진다. 따라쟁이 모방 행동. 첫 돌이 지나면 자신의 두 발로 세상을 딛고 일어서서 탐색하듯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보는 것마다 만지고 입으로 빨아보고 온몸으로 탐색하듯 세상을 학습한다. 그러다 두 돌이 지나면 보고 들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따라하기 시작한다. 소위 모방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다. TV나 미디어를 통해 애니메이션 타요를 본 날은 영락 없이 자동차에 마음이 꽂혀 자동차를 밀고 다니며 화면 속의 장면을 재생이라도 하듯 자동차끼리 싱싱 부딪히며 지칠 줄 모르고 논다. 번개 파워를 본 날이면 정의의 용사가 무엇인지 몰라도 온몸을 날려 친구를 덮쳐버리는 행동을 수없이 반복한다. 전날 저녁에 아빠와 공룡놀이를 한 날은 어제 놀이의 흥분이 남아있어 친히 공룡이 되어 친구들을 들이박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아이의 행동이 공격적이거나 소통이 잘 안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때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과를 어떻게 지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이 불편한 정서나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생활이나 또래관계 속에 좋지 않은 영향이 되지 않도록 안정된 양육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 시기에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좋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와 양육자의 중요한 몫이다. 부모의 언행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모델링이 된다. 욕구 불만의 떼쓰기, 의도적 떼쓰기. 자기인식이 시작될 18개월 무렵 1차 반항기라고도 하는 이때는 세상을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자기의 의도대로 세상을 탐험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보기 시작하는 때이다. 이때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면서 감정의 홍수 속에서 떼쓰기가 시작된다.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부모는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이다. 이때 부모는 아이와 진심 어린 소통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 소통은 눈과 눈을 보고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소통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나 본격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하려는 강한 욕구는 1차 반항기라고 하는 두 돌 전후가 절정기이다. 말문이 트이기 전에 떼쓰기는 아이들이 중요한 욕구 표현이다. 말로 표현이 어려울 때 울음으로 욕구를 표현하곤 한다. 이럴 때는 아이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때를 써야만 부모가 비로소 반응하고 요구대로 해준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떼쓰기는 고착이 될 수 있다. 곧 떼쓰기는 아이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되어 부모는 아이의 의도적인 떼쓰기에 휘둘리게 된다. 이처럼 아이의 떼쓰기의 종로를 타거나 이에 불복하기 위해 억압적인 양육 태도로 제압하기도 하면서 양육 태도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게 되면 교육의 효과는 떨어진다. 교육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효과가 있다. 역류하기의 떼쓰기는 처음에는 욕구 불만의 표현으로 시작한다. 이때 부모가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관심 끌기로 되고 이것이 더 발전하면 힘겨루기가 된다. 힘겨루기에서 자녀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더 이상 부모의 권위를 갖고 교육하기가 어렵게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떼쓰기는 부모를 안전기지로 삼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치 쿠션에 몸을 던지듯 아이가 감정의 혼돈 속에 있거나 욕구 불만이 생길 때 부모에게 마구 떼를 쓰는 것이다. 쿠션과도 같은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아이의 떼쓰기를 부모의 권위로 무조건 억압하게 되면 아이는 눈치를 보거나 일찍 애어른이 되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인생의 매 시기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 시기는 인성의 기초가 마련되고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에 어떤 양육자를 만나서 어떤 상호작용으로 양육받는가는 아이의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 너 또 왜 그래?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가만히 있어. 뚝! 경찰 아저씨 온다. 어리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일삼는 협박과 비난과 정죄의 언어들은 이제야 땅을 뚫고 삐죽 고개를 내민 연한 싹을 발로 밟아버리는 것과도 같다. 그러면 아이들은 생존을 위한 자기 영역 확보를 위해 저항의 몸부림이 커질 뿐이다. 아무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본능적인 저항태세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세워나간다. 어른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울면 관심을 갖네. 어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무조건 때를 쓸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거야. 어른들처럼 나도 내 기분대로 살 거야. 라며 아이는 고집과 떼쓰기가 고착되고 인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부모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아이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자녀에 대한 무지함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럴 때 아이의 욕구가 무엇인지 잘 살피고 제한과 한계 속에서 잘 충족시켜 준다면 아이와의 평화로운 공존은 가능하다. 아울러 수반되는 감정을 수용해주고 감정을 잘 처리하도록 돕는다면 아이는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기고 자기 결정의 경험 속에서 자율감 형성이라는 과업을 멋지게 수행해낼 수 있다. 발달 과정에 욕구 불만의 떼쓰기는 욕구 충족을 해주어야 하고 의도적 떼쓰기라면 부모의 권위를 잃지 않고 훈육으로 일관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훈육을 통한 적절한 제한과 한계는 아이에게 안전한 정서적 울타리와 같다. 교육의 효과, 일관성. 무엇이든지 일관성을 잃으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교육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관성을 잃으면 교육이 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것은 일관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 조절 능력이 미숙한 영아기에 떼쓰는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한다. 아이가 때를 쓸 때 감정을 읽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과 한계도 주지 않고 무조건 요구를 수용해주면 떼쓰는 행동은 아이에게 고착이 된다. 너무 귀여워서 버릇없이 굴어도 다 재롱으로 받아주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제시해주지 않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먹을 것으로 달래거나 미디어 앞에 앉혀 놓는다면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은 형성되기 어렵다. 기분 좋을 때는 스킨십을 수없이 하지만 대부분 바쁘거나 피곤할 때는 아이가 귀찮게 하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놀아주기를 바란다. 부모가 일관성을 놓치면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고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부모는 아이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떼쓰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모의 권위는 권위주의나 힘에서 나온 권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전제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과 일관된 양육 태도에서 나오는 권위여야 한다. 부모가 단호함과 일관성을 갖지 못하면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아이는 부모에게 함부로 떼쓰는 아이가 된다.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영유아기는 일관성을 갖고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정 속의 숨은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욕구가 적절하다면 꼭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의도적 떼쓰기나 무분별한 욕구로 인한 떼쓰기라면 적절한 제한과 한계를 주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영유아기의 경험들이 쌓여 도덕과 규범을 점차 알아가며 사회적 수능법을 몸에 익히고 함부로 떼쓰지 않으며 자신이 존중받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훈육 제대로 하기.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분명히 훈육이 필요할 때가 있다. 존중과 공감이 중요하지만 모든 감정을 다 수용해왔고 존중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칫 과도한 존중은 어린 자녀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준다. 물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 어른 눈높이에서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크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아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도 좋다. 의도적인 떼쓰기라면 존중보다는 훈육이 더 바람직하다. 아이들이 발달에 따른 욕구는 충족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와 힘겨루기를 통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의도적 떼쓰기는 훈육으로 일관되게 대처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주의적 태도로 양육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부모로서의 권위는 잃지 말아야 한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 상황에서 훈육할지 수용적 존중을 할 것인지는 다음에 훈육을 위한 걸음망 3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첫째, 자신을 해롭게 하는 행동인가? 둘째, 남을 해롭게 하는 행동인가? 셋째, 아이의 미래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동인가? 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제한과 한계를 주고 일관되게 훈육해야 한다. 영아기 자녀라면 간결하고 쉽게 핵심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아기부터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므로 열린 질문과 함께 대화를 통한 설득도 좋은 방법이다. 훈육하기 4단계는 첫째, 욕구 인정해주기. 하고 싶구나. 둘째, 금지하기. 이것은 위험해서 안 돼. 셋째, 대안 제시. 대신 이거는 할 수 있어. 넷째, 단호함 유지. 그것은 절대 안 돼. 어린아이가 성인용 과일을 가지고 오리기를 하려고 한다면 종이를 자르고 싶구나. 이 과일은 어른이 사용하는 과일이라 위험해서 안 돼. 대신 여기 어린이 과일을 할 수 있어. 많이 속상했구나. 그래도 화가 난다고 친구를 때리면 안 돼. 화가 날 때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말로 해보자. 영유아기 자녀들에게 제한과 한계를 두는 것은 마치 안전한 울타리와 같이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적절한 규범을 알고 지키는 것은 도덕의 출발이며 도덕성은 인재의 필수 덕목이다. 영아기의 공격성. 파종기가 되면 먼저 모판에서 싹을 틔운다. 모판에서 씨를 뿌리고 싹이 트면 옮겨 심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싹을 보호해준다. 모판에서 옮겨 심고 나서도 줄기가 튼튼해지고 비바람도 견딜 때까지 잘 보호해 주어야 꽃을 피우고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모판의 모종과도 같은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울퉁불퉁한 모습이 나오기 마련이다. 어린 자녀가 자라면서 내가 상상한 대로 저절로 예쁘게 자라는 법은 없다. 아이가 세상에 한 발씩 내딛고 스스로 살아갈 만한 힘이 생길 때까지 부모가 잘 지지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아이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처럼 보이는 행동은 어금니가 나올 무렵 무는 행동으로 시작되기도 한다. 때로는 앞니가 나올 때도 무는 행동은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의 행동은 의도적인 공격성이라기보다는 이가 나오면서 느끼는 가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공격성은 역시 1차 반항기에 나온다.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여자아이의 공감 능력이 남자아이보다 더 일찍 발달하기 때문이기도 한다. 공격적인 행동들은 대개 물고 핥히고 꼬집고 때리고 놀잇감을 빼앗는 행동들로 나타난다. 이런 행동들은 어쩌면 이 시기의 당연한 생존 본능과도 같은 행동이다. 다만 이럴 때 아이가 감정 조절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행동이 수정되어지면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 오히려 집에서 자라는 아이는 이런 갈등의 기회를 통해 사회성의 기초를 배우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는 공격성에 대해서는 마음 공감 후 일관성 있는 제한과 한계를 주는 훈육과 함께 스스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문제에만 집착하여 어른의 방법과 힘의 논리로 순식간에 제압해 버리면 아이의 공격성은 더 커갈 것이다. 문제아는 없다. 아이는 어른에 의해 만들어져 가기 때문이다. 아이의 공격성을 일으키는 요인. 걸음마를 떼고 두돌이 되어 나타나는 1차 반항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격성이다. 누구나 개인차는 있지만 이 시기에는 공격성이 나오게 마련이다.
특히 남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온다. 이런 부정적 성향들은 양육자의 바른 상호작용을 통해서 분명 교정되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고 심해지거나 고착이 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는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과 양육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아직 사고 기능과 언어 표현이 미숙한 영아기 아이들에게 떼쓰기는 자신의 욕구에 대한 표현을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부모들은 정원사의 심정으로 아이들의 욕구를 민감하게 잘 들여다보면서 삐뚤빼뚤 자라가지 않도록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 무엇이 욕구 불만인지, 욕구 불만을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하는지 양육자가 잘 관찰하고 고민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욕구인지도 잘 판단해야 한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놀이를 즐기지 않거나 상호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개의 원인을 살펴보면 TV나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에 습관적으로 노출되었거나 발달에 따른 신체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을 위한 욕구, 심리적 욕구 등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을 통해 공격성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어린 자녀들의 욕구 불만은 손위 형제와의 갈등이 있을 때, 충분한 신체 놀이를 통한 에너지의 발산의 기회를 얻지 못할 때,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부모님의 일방적인 힘의 횡포로 야단을 맞았을 때,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등등이 다양한 경우에 쌓인다. 또한 인스턴트나 칼로리가 높은 당분류의 과자를 먹일 경우도 아이의 정서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 공격적인 모습으로 표출되곤 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일상이 어른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욕구 불만이 쌓여간다.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놀아주는 엄마, 아빠를 원한다. 언어 표현이 미숙하여 온몸으로 표현할 때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 아이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고 민감하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충분히 머물러 주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읽혀지고 비로소 아이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와 같은 TV의 유혹, 형제와의 갈등, 존중받지 못한 부적절한 상호작용, 아빠의 부재, 엄격한 아빠, 일관성 없는 엄마의 양육, 엄마 아빠의 갈등, 어른들 위주의 일상 등 불안정한 환경과 요인들은 아이의 정서에 욕구 불만으로 차곡차곡 쌓여간다. 결국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게 되고 삐뚤어진 인성으로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듯 아이들의 공격 성향의 원인은 욕구 불만이 원인이므로 그 욕구를 알아차리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 불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살피고 원인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디어에 집착한 아이의 떼쓰기와 공격성에 대한 해결책은 미디어 앞에 아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대체할 다른 대체제를 찾아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로 부부의 갈등이 아이의 정서를 불안하게 했다면 지지적인 부부관계를 위한 노력이 해결 방법이다. 어른은 누구나 어린이였지.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어. 어린 왕자. 미디어는 마약. 수년 전에 인기 방영되었던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아빠들의 육아 모습을 촬영한 TV 프로다. 이 프로 속에 등장한 20개월 정도의 남자 쌍둥이. 아무리 달래도 고집을 부리며 아빠를 당황하게 만든다. 이때 이모라는 사람이 출연하여 포로로를 보여주자 두 아이는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초집중한다. 순식간에 힘들었던 육아를 제압한 것은 아이들 앞에 놓인 태블릿 PC. 이모라는 사람이 화면을 움직여 보았다. 화면이 움직이는 대로 네 개의 눈이 따라간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쩜 이리도 집중을 잘하냐 라며 감탄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이니 보여주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떼를 쓰거나 어른들만의 일에 집중해야 할 때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여주곤 한다. 식당이나 전철안에서도 영하기의 아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아지경에 빠져서 잠잠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종종 만나곤 한다. 어른들은 아이가 집중하는 모습에 감탄하며 아무래도 영재성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린이집에서 미디어에 습관적으로 노출된 영화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아이가 어느 날 공격성이 나타나고 소통이 안 되고 무조건 떼를 쓰는 행동이 자주 나타나고 등원을 거부하며 놀이에 집중을 못하는 영화들이 가정생활을 진단해보면 TV나 스마트폰에 매일같이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필자는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미디어는 마약과 같다고 선포하고 영유아기 자녀들에게 TV나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미디어의 지속적인 노출을 차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아이가 떼쓰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용이 좋으니까 한 번쯤이야 라는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빠가 TV를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떼를 써서 딱 한 가지만 보여줘요. 많이 보여주지는 않아요.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에 봐줄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어요. 30분 정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녁 준비하는 시간이 과연 30분으로 가능할까? 참으로 힘든 과제이다. 때로는 30분 정도밖에 보지 않아요. 한다. 그러면 어머니, 그림책도 똑같이 30분 읽어주세요. 어떻게 30분을 읽어주어요? 5분도 집중 못하고 돌아다니는데요. 5분도 집중을 못하는 아이가 30분을 집중해서 스크린 앞에 앉아있다. 미디어의 과도한 자극이 아이를 몰입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리고 6개월 이상이 되면 아이의 두뇌 발달은 불균형이 초래된다. 심지어 일부 뇌과학자들은 두뇌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이들은 오감각을 통해 정보를 수용하고 뇌에 전달하고 뇌는 이를 다시 온몸으로 명령을 내려 보낸다. 그래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논다. 아이들의 움직임은 전인격적인 발달의 과정이다. 미디어는 시각과 청각만을 시각과 청각만을 통해 수용만 되고 발산이 없다. 미디어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요즘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기기가 발명되고 아이들 손에 들려지면서 아이들이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생각을 표출하고 있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합리적인 이유로 영하기의 미디어 사용을 정당화한다. 미디어의 자극은 아이들에게 매우 과도하다. 그 어떤 자극보다 강렬해서 여기에 길들여지면 일상에서 얻는 여유와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조급하고 짜증이 나고 미디어의 자극만큼이나 강렬하지 않으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몰입하지 않는다. 어른도 마찬가지이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가정이 이혼의 위기 앞에서도 놓지 못한다. 손안에 들려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기가 힘들다.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다음의 장면이 궁금해져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 아이들 손에 눈앞에 미디어를 놓는 것은 부모다.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어른이 먼저다. 아이들은 단지 어른들에 의해 길들여졌을 뿐이다. 오랜만에 부부가 분위기 있게 식사하고 싶을 때 미디어의 힘을 빌리고 싶은 유혹은 정말 크다. 안전운행을 빌미로 카시트 앞에 스마트폰 거치대를 둔다. 출근 준비로 바쁜데 쫓아다니며 칭얼거린다. 딱 15분이면 되는데 이 정도야? 어쩌랴. 15분 동안 진통제를 아이에게 주입하고 마음 편히 출근 준비를 한다. 이렇게 아이들은 날마다 어른들이 준비해주는 미디어라는 마약에 길들여지고 있다. 2020년 발생하여 3년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미디어에 습관적으로 노출된 아동들이 많아졌다. 오랜 기간 가정보육을 끝내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 중에
정서 발달에 불균형이 생기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부모들은 대개 인지 발달에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사회관계나 정서 발달에는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다.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의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의도적으로 특정 콘텐츠에 노출시키기도 한다. 아이가 콘텐츠에서 본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되네, 정말 되네. 아이의 입에서 영어가 나와 중국어가 나와 감동한다. 그런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면 모든 것이 시시하고 친구와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른다. 놀이에 몰입이 안 되고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른 친구들이 노는 것을 방해하거나 빼앗으며 관심을 끌려하고 심지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자기 행동에 친구의 반응이 재미있기도 한 것이다. 친구들은 이제 그 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경계하고 노골적으로 친구를 따돌린다. 이런 현상이 유아기로 이어지면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 속에서 얻는 솔선감, 리더십, 창의성 형성 등 아이의 중요한 발달 과업을 놓치게 된다. 정서가 망가지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린이집 같은 단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전체 균형과 안정이 깨어져 다른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에 피해가 된다. 내 아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구글이나 애플의 직원들은 자녀에게 고등학교 때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왜 자신이 만든 스마트폰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지 않는 걸까? 내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뇌의 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기만이라도 미디어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노출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와 심지어 교육 전문가들도 있다. 미디어의 노출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어른의 편의를 위해 미디어 노출을 허용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를 망치는 절대 기름길이다. 인성이라는 토양에 주어야 할 것을 주고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토양 속에 있는 씨앗이 자신의 형질을 잘 틔워낼 수 있다. 그 주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영유아기의 습관적 미디어 노출이다.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부모의 노력은 당연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정서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영아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영유아기 미디어를 차단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된 뒤로 국민이 모두 미디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성이 파괴되고 사회 병리적인 현상들이 다양하게 증상을 나타낸다. 특히 아동기 아이들과 청소년의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이 매우 심각한 폐해가 됨을 모두 인정하지만 학교에서조차 어쩌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우선시하는 교육 정책을 펴가고 있지만 미디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방법과 정책을 펴내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가 영아기의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영아기는 아직 어른들이 보호 속에 모든 일과를 지내는 시기인 만큼 이런 미디어의 폐해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TV나 스마트폰이 영아기의 아이들에게 주는 자극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자극보다도 강렬하다. 현란한 색깔, 빨리 움직이는 장면, 신나는 음향, 무엇이든 순식간에 바뀌고 움직이고 일상에서 만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과도한 자극에 아이들은 몰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현대의 뇌과학의 연구 결과 미디어에 매일 장시간 노출된 영화는 뇌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정서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뇌과학이 발달하여 베일에 쌓였던 뇌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 1000억 개의 뉴런과 50개의 조의 시냅스가 있다고 한다.
출생 후 영아기는 오감각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들은 신경망으로 서로 연결하게 된다. 뇌는 가소성의 특징이 있는데 자주 쓰이는 신경들은 연결이 강화되고 그렇지 못한 신경들은 소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아기는 오감각을 통한 감각적 탐색과 다양한 경험이 풍부할 때 뇌 발달이 잘 이루어진다. 이때 미디어가 주는 강렬한 자극에 길들여지면 아기의 뇌는 미디어가 주는 자극을 좋아하게 되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극을 자꾸 요구하게 되고 다른 신경회로는 소멸하게 된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아이의 뇌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뇌와 같은 양상을 보이며 두뇌 기능에 장애가 생긴다고 한다. 아이가 한번 미디어가 주는 즐거움을 알기 시작하면 미디어 자극을 요구하도록 아이를 조종하기 시작한다.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될 때까지 떼를 쓰면서 불안한 정서를 보인다. 그러다 미디어 앞에 앉으면 지극히 편안하게 몰입한다. 부모는 미디어 앞에 육아를 맡기고 자신의 일을 한다. 돌 전후에 이런 양상을 반복하면서 두 돌이 되면 떼쓰기, 공격성, 눈 마주침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미디어는 보고 듣는 일방적인 수용만 있고 말하고 쓰는 발산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또래 관계에 관심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여 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음에 따라 공감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진다. 만 2세가 되어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친구와의 소통과 원만한 놀이가 어렵게 된다. 자녀가 전 인격적인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아이로 자라가길 원한다면 결단하여야 한다. 화면 속에 있는 보통령에게 우리 아이를 맡기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거실 중앙에 있는 TV를 제거하고 대신 책장을 두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대신에 아이의 손에 책이 들려지게 해야 한다. 영유아기에 이루어질 발달 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소년기의 주도적인 학습 능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뇌발달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기만이라도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유아 전문 교육기관과 가정은 힘을 합하여 미디어로부터 우리 영유아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뇌가 완성되는 영유아기의 미디어는 뇌발달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심지어 뇌발달 장애가 되기도 한다. 영아기에 미디어에 습관적으로 지속해서 노출된 아이들은 불안정한 정서 상태가 된다. 영유아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인지가 아니라 안정된 정서이다. 정서가 망가지면 또래들과의 원만한 상호작용 속에서의 놀이가 어려워 솔선감, 리더십 경험과 같은 과업을 이루기 어렵다. 유아기 교육 현장에서 불안정한 정서로 인해 또래 간의 원만한 놀이가 어려운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집에서는 아이들 손에 그림책이 들려지게 해야 한다. 미디어 대신 그림책. 영아기는 오감각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는 시기이다. 영유아기는 학습 의욕이 가장 왕성하고 인지 능력도 가장 많이 신장하는 시기이다. 생후 6개월만 되어도 미디어를 응시하고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디어가 주는 현란한 자극은 6개월 영아를 집중하게 할 만큼 충분한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주어지는 자극을 그대로 흡수하며 세상을 알아간다. 아이들이 미디어의 자극에 익숙해지면 미디어만큼 자극적이지 않은 것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집중할 수 없게 된다. 자발적인 탐색을 통한 놀이에 집중, 눈마주침,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 감정 조절 등이 어려워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원만한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해하거나 혼자 놀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영유아기에는 미디어 대신에 그림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책은 영아기를 대상으로 한 오감각을 자극하며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작한 헝겊책, 소리나는 그림책, 팝업책, 촉감책 등이 있으며 좀 더 연령이 높아지면서 글없는 그림책, 환상 그림책, 인성동화, 자연탐구, 사물인지, 직업탐색, 전래동화, 고전명작 등
장르와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인간의 삶을 간결하게 그려놓은 책이다. 그림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아이들은 그림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나면 흥분되며 신난다. 혼계할 일이 있을 때 그림책의 이야기로 들려주면 아이들은 잘 이해하고 오래 기억한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보면서 상상력이 향상된다. 무엇보다 부모와 그림책을 읽는 순간 부모가 온전히 내 앞에 있다는 안정감을 주며 부모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유하게 된다. 질 높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그림책을 읽으면 많은 유익이 있다. 언어 발달의 핵심인 어휘 발달을 도우며 언어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언어 능력, 정보를 변형할 줄 아는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수용을 할 수 있는 공감과 배려 능력이 신장된다. 매일 15분만 가르치려 하지 말고 즐기면서 묻고 답하기를 반복하면서 읽어주자. 나의 의도를 내려놓고 아이의 눈높이, 가슴 높이에서 아이의 질문과 반응을 따라가며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 권을 끝까지 다 읽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조용히 잘 들어야 한다는 강요도 내려놓고 부모도 아이도 즐거운 그림책 읽기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읽다가 상상 속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원령이 낮은 영화일수록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 한두 페이지 넘기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기도 한다. 아이가 그림책을 집어든 것 자체가 그림책을 좋아하기 시작한 때이다. 영하기는 독서 습관 형성기.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놀잇감은 자연물이다. 그 다음 좋은 놀잇감으로 그림책을 들고 싶다. 그림책은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인성과 창의성 발달을 돕는 유효한 도구이다. 물론 그림책을 선정할 때도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영아기 때부터 그림책과 친해지도록 환경을 구비하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많이 접하는 것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다. 집에서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책을 가까이 하게 된다. 책을 보면서 아이들은 생각이 자라고 다양한 상상을 한다. 그러나 이때 미디어가 아이 앞에 놓이면 그림책에 흥미를 잃는다. 미디어가 주는 자극은 그림책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그림책을 즐기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 미디어를 차단해 주어야 가능하다. 인간의 두뇌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몰입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미디어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생기는 두 돌이 넘어서면 그림책을 연계한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엄마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책을 통해 들려주면 아이들은 더 잘 이해하고 즐거워하며 기억한다. 좋은 그림책을 반복해서 들려주면 아이들은 반복해서 본 그림책에 더 관심을 갖고 스스로 보기도 한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보며 상상의 세계에 빠지기도 한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엄마, 아빠가 먼저 그림책의 바다에 푹 빠지듯이 읽어주면 아이도 함께 그림책을 보는 재미에 빠지게 된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흥미를 갖지 않고 그냥 읽어주면 아이도 그림책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 그림책은 아이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먼저 그림책을 읽어주는 부모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의 작가의 의도를 느껴보면서 그림책의 즐거움에 빠져보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 오감각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아이들은 돌이 지나면서 적극적으로 그림책에 슬슬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집중력은 매우 짧으므로 다양한 감각을 느끼며 볼 수 있는 책을 제시해주고 놀잇감처럼 아이의 주변에 책을 놓아주면 자연스레 책과 친해지게 된다. 언어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만 2세 정도가 되면 다 읽고 끝이 아니라 꼭 한 가지씩 아이의 수준에 맞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다. 아이가 관심을 갖는 것이나 다음 이야기를 상상하는 질문도 좋다. 주인공의 마음을 읽는 질문을 해주어서 아이가 생각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면 논리적인 사고가 자연스레 자라간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도 머리맡에 좋은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들려주고 애정어린 스킨십을 해주고 잠들게 하면 아이의 인성과 인지 발달에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친다.
베드사이드 스토리. 어린 자녀에게 침대 머리맡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유대인 아빠의 유명한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다. 아빠의 친숙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동화를 들으며 상상의 세계를 여행하며 잠드는 아이는 밤마다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다. 이렇게 그림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드는 아이와 미디어 앞에 있다가 잠드는 아이의 1년 후, 10년 후는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된다. 요즘 유튜브나 미디어를 활용해 그림책을 들려주기도 한다. 그림책을 듣거나 보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듣거나 보기만 하는 미디어보다 아빠나 엄마와 질문을 주고받으며 읽는 그림책이 더 좋다. 아이들은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해한다.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가 이 시간 온전히 자기 것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알기를 맡기면 나중에 미디어와의 전쟁으로 더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스로 책을 즐기는 아이가 되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이 놓인다. 균형 있는 사고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독서 습관은 영유아기에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미디어 자극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그림책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은 초등학교 이전에 형성시켜 주어야 하는데 문해력의 기초는 소리내어 읽는 그림책 읽기에서 시작된다. 미디어 다루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시작해도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 유아기 잘 놀아야 잘 큰다. 아이들은 몸을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논다. 아이들은 눈만 뜨면 놀 궁리를 한다. 사람은 놀기 위해 세상에 왔다. 놀이는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능이다. 놀이는 재미있고 즐거워야 하며 그래야 지속된다. 인간은 누구나 재미,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즐겁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지속하기가 어렵다. 즐겁지 않은 일을 지속해야 하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 몰입할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즐겁기 때문이다. 즐겁게 몰입하는 놀이 속에서 창의가 생긴다. 2019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영유아 교육에 큰 변혁의 획을 그었다. 유아기의 누리과정과 영아기의 표준교육과정이 교사 중심, 교실 중심, 수업 중심에서 아동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뀐 것이다. 2019년 이전에는 교사 중심, 교실 중심, 수업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교사가 모든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했다. 교사가 계획하고 통제할 때 놀이는 한계를 가진다. 시작도 교사가 하고 꽃맺음도 교사가 주도하다 보니 아이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사가 주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재료를 제시하고 아이들은 교사가 안내해준 방법대로 하다 보면 예상된 결과물이 나온다. 스스로 생각하며 일구어낸 창의적 결과물이 아니다. 아이들은 짜여진 틀 속에서 교사의 주도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2019년 아동중심 놀이중심으로 주도권이 교사에서 아이로 옮겨지면서 아이들이 오늘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놀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놀이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놀이 속에서 상상력이 커가는 교육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 아이들을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 범주의 틀 속에 넣고 붕어빵 만들듯이 찍어내려 했던 이전 교육의 틀을 벗어나 아이 스스로 놀이를 찾아가며 놀이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변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모들은 주입식 교육, 인지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하루 종일 놀기만 해도 될까요? 글자에는 관심도 없으니 걱정이에요. 아이들은 완성된 놀잇감을 제시하는 것보다 재료를 제공해 주면 어떻게 놀지를 고민한다.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면 서로의 생각이 꼬리를 물며 확장이 일어난다. 또래 간 소통 속에 생각이 더해지면 놀이가 확장된다. 놀이 속에서 협동과 협업이 일어나면서 창의로 이어진다. 솔선감을 갖고 놀이를 주도해보며 리더십도 경험한다. 이렇게 유아기에는 놀이를 통해 친구들끼리 원만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놀이를 통해 다양한 배움이 일어난다. 단지 어른들은 필요에 따라 아이의 놀이가 더 활발해지도록 지지자로, 촉진자로, 지원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자연 속으로 데리고 나가 보라. 물, 풀, 모래, 숲,
나뭇가지 등은 아이들에게 한없이 좋은 놀잇감이다. 나뭇가지를 하나 얻으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고 길가에서 개미 한 마리만 발견해도 쭈그리고 앉아 관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돌멩이 하나를 발견하면 보물같이 생각하고 주워온다. 아이들에게 자동차, 인형, 로봇 같은 완성된 놀잇감을 주면 어떻게 놀지 결정되지만 상자, 끈, 종이, 가위, 풀, 빈 페트병과 같은 정형화되지 않은 재료를 제시해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놀지 궁리한다. 큰 박스 하나만 있어도 종이를 놓을 수 있다. 창문을 내고 집을 만들기도 하고 바퀴를 따라 자동차를 만들어 놓는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왔다. 눈만 뜨면 놀 궁리를 생각한다. 진정한 놀이는 아이 스스로 선택하여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목적성을 갖거나 자발적이지 않으면 즐겁게 몰입하지 못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도모하는 교구형의 놀잇감을 경쟁적으로 사들인다. 그러나 이런 놀잇감은 목적성이 있고 아이 스스로 선택한 진정한 놀이가 아니라 교구일 뿐이다. 놀이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이며 의도적인 목적 없이 몰입할 만큼 즐거워야 진짜 놀이이고 이런 놀이를 통해 아이는 배움과 상상력이 자라간다. 인지 발달을 목적으로 한 놀이는 진짜 놀이가 아니라 학습이다. 이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진정한 놀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 속에 있는 고유한 형질, 무한한 잠재력이 잘 피어날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해 배움이 일어나고 아이들의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도록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파더 이펙트. 시대가 많이 달라진 탓일까? 아빠의 육아 참여가 점점 더 요구되는 시대이다. 요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세대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상은 대체로 무뚝뚝하고 무섭고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 시대에 이런 아버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녀 양육은 거의 엄마 몫이었고 영아기 자존감의 중요성은 인식조차 없었다. 경제 부흥을 꿈꾸던 부모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보아 주기만 하면 되었다. 엄마 아빠가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가면 아이들은 집에서 자기들이 꼬물꼬물 놀면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했고 상처받을까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먹고 사는 차원을 넘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자녀의 자존감과 창의성이 교육의 키워드가 되었고 자녀 양육에서 아빠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사회적 요구로 인해 아빠의 육아 참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빠의 육아 참여는 바른 인성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엄마의 지적이고 정적인 성향과 역할은 아이의 자뇌 발달을 돕고 아빠의 감각적이고 동적인 역할은 아이의 우뇌 발달에 자극을 주어 균형 잡힌 두뇌 발달과 건전한 인성 형성의 기초가 된다. 엄마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이의 자존감 형성과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아빠는 신체 놀이를 통하여 대인관계의 기술과 규범을 가르치게 된다. 이처럼 아빠의 건전한 육아 참여는 아이들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고 건강한 몸과 바른 인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엄마의 놀이를 보면 언어적인 자극과 인지 발달을 돕는 데 관심을 많이 치중하는 편이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놀이보다는 놀이를 통해 인지학습을 유도하는 경향이 많다. 반면 아빠는 온몸으로 놀아준다. 집안에서 노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 공차기가 더 쉽고 힘들어도 등산이 더 쉽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와 종일 있는 시간보다 아빠와 함께한 30분을 더 기억하고 아빠를 기다린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을 놀아도 온몸으로 놀았던 아빠와의 시간을 몸이 더 기억하는 것이다. 엄마와 아빠가 안정적인 양육 태도로 일치할 때 자녀가 안정애착을 형성할 확률은 더 높다. 하지만 아빠의 양육 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양육 태도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아이는 아빠와 세상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다. 아빠도 자녀와의 소통하는 방법, 자녀의 발달 과정과 발달에 따른 욕구와 거업을 잘 이해하고 자녀와 함께 아빠도 성장해 가야 한다. 이스라엘 유대인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영유아기 자녀들에게 침대 머리맡에서 아빠가 꼭 그림책을 읽어주고 재운다. 그리고 자녀가 학령기가 되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면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 아빠들은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자녀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긴 대화를 한다.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대화, 토론, 논쟁으로 이어가면서 논리적인 서술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이런 아빠의 자녀 교육 덕분에 유대민족은 IQ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했고 세계의 경제와 문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이 되었다. 아빠가 육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아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아빠 효과, 파더 이펙트. 아빠의 육아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자녀의 건강한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부의 화목과 아빠의 역할은 절대 요소이다. 틀밖에서 놀게 하라의 저자 김경희 교수는 권위주의적인 억압형 아빠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아빠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지 않으려면 없는 것이 낫다. 김경희 교수가 말하는 친구 같은 아빠란 부모의 권위도 상실한 유치한 수준의 아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되 자녀의 마음을 읽고 소통할 줄 아는 아빠를 말한다. 권위주의적 억압형 아빠는 아이의 정서를 망치는 주요한 위치이다. 학령기, 성취감과 근면감. 유아기를 지나 아동기 즉 학령기가 되면 스스로 할 것들이 많아지고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진다. 혼자 길을 나서 보기도 하고 학교 숙제도 혼자 해보고 받아쓰기도 경험하면서 자기 일은 자기가 해내야 한다는 책임을 알아간다. 이럴 때 부모가 아이의 할 일을 간섭하고 대신해서 해주면 아이에게 성취감에서 시작되는 근면감은 형성되기 어렵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해내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부모가 없어서 못할까봐 다그치면 아이는 주눅이 들고 책임감이 따르는 부담을 회피하려 한다. 아이는 잘한 것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성취감을 느끼고 근면감으로 이어지지만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이나 지적을 받으면 위축과 두려움이 되고 열등감으로 이어진다. 부모는 아이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얻은 성취감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근면감으로 연결이 되어 주도적인 학습 능력의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학령기에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것이 좋다. 캠핑도 좋고 여행이나 등산도 좋다. 아들이라면 아빠와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좋다. 부모와 함께 누리는 성취감의 경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르지 않는 좋은 자원이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하라. 악기 연주, 글쓰기, 그림 그리기, 각종 경진대회, 춤추기, 다양한 스포츠 즐기기, 세계 여행, 모험 즐기기, 국기 훈련, 자원봉사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허용해주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가면서 학령기의 근면성을 잘 형성한 아이는 청소년기를 잘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알고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가 된다. 이 시기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경쟁에 이기도록 부추긴다면 아이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아이 속에 있는 재능을 발견하기 어렵다. 부모 노릇 10살까지만 잘하라.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춘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다. 나의 자녀만 경쟁사회에서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목표를 두면 안 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키워야 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 어른들은 최소 10살까지만 부모 역할을 잘 하면 된다.
11살이 되면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점차 부모를 밀어내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려 든다. 그때 부모는 한 발짝 물러나 주어야 한다. 이때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가진 아이가 되어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는 자아 정체감을 가진 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한다. 10살까지는 자녀들이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부모가 가진 힘과 권위로 함부로 한다.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기보다 무시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세우는 대화법도 모르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한다. 그러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신의 논리가 생기고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부모에게 저항하게 되면 부모는 화들짝 놀란다. 배신감을 느끼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심리전까지 벌이게 된다. 이런 지경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의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자녀 양육, 알고 키우면 좀 쉽다.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욕구를 잘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열린 질문하기, 거꾸로 생각하기. 부모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는 일상이 언어들을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자 등과 같은 지시와 명령어가 많다. 사람들은 지시하고 명령받으면 생각하지 않는다. 뭐뭐 할래? 이와 같은 단답형의 답을 내는 질문을 닫힌 질문이라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등과 같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열린 질문이라고 한다. 지시나 명령, 닫힌 질문이 아닌 열린 질문을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야 한다. 열린 질문을 하면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답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요구하는 열린 질문을 받으면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슈퍼컴퓨터가 답을 찾아 작동하듯 뇌의 전 영역에서 답을 찾기 위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예, 아니요 답을 요구하는 닫힌 질문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과 놀이할 때도 열린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고 놀이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림책을 읽을 때도 묻고 대답하기를 즐기면서 읽으면 사고가 확장된다. 이때도 열린 질문은 아이의 사고를 열어준다. 부모가 열린 질문을 잘 하려면 부모의 사고부터 유연해져야 한다. 대개의 어른들은 사고의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다. 부모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는 아이의 사고의 틀을 만들어준다. 일상에서 늘 반복하는 생활 습관도 다시 생각하기, 거꾸로 생각하기, 어쩌라고, 왜 그래야만 하지 등의 질문은 생각을 유연하게 한다. 이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자주 하면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틀 안의 사고를 틀 밖의 사고로 전환하게 된다. 부모의 강요나 지시는 아이들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의 기회를 차단한다. 질문 또한 생각 없이 답을 하는 닫힌 질문보다 생각하게 하는 열린 질문을 자주 사용해야 한다. 열린 질문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한다. 지시하고 명령받은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갖지 못한다. 문제 앞에서 단답을 요구하는 닫힌 질문보다 생각하는 열린 질문을 해야 한다. 부모가 문제 해결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득과 유도를 하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부모는 아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아이는 자기 결정에 성공했을 때 자율과 책임감 있는 아이로, 창의성이 있는 아이로 자라간다. 창의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 나의 자녀를 창의 인재로 키우려면 부모의 언어를 다시 한번 민감하게 살피고 선별해야 한다. IQ가 아니라 EQ의 시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 부흥의 시기로서 기본적인 생존 욕구에 충실해야 했던 시기였다. 인터넷에 기반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자녀 교육의 목표는 똑똑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었다. IQ 위주의 주입식 교육, 인지 중심의 교육 풍토에서 행동주의에 입각한 상과 벌, 체벌을 유효한 교육 수단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부흥과 더불어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기술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잘 처리하여 어떻게 하면 나만의 창의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어도 밭이 좋아야 잘 성장하여 좋은 결실을 맺듯 현대의 교육은 배움의 밭을 잘 가꾸는 교육, 가르친 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잘 제거해주는 교육의 풍토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밭이 좋다는 것은 다시 말해 수용성이 좋다는 뜻이고 토양과도 같은 인성을 잘 가꾸어 주어야 한다. 좋은 토양에서 창의 인재가 길러진다. 좋은 씨가 뿌려졌어도 밭이 좋아야 한다. 토양을 잘 가꾸는 것, 마음이 부정성향이 아닌 긍정성향의 토양이 되도록 하는 것, 안정애착에 기반한 긍정성향의 사람이 되어 무엇을 심든지 잘 수용하고 잘 처리하여 자신만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창의 인재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 이후 21세기에 들어서는 IQ가 높은 똑똑한 사람이 아닌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다루는 EQ가 높은 사람을 인재의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지 않고 관계 조율을 잘할 수 있고 타인과 더불어 소통과 협업을 잘할 수 있는 공익 조율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이 시대에는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는 IQ가 아니라 EQ의 시대이다. 감정을 잘 다루어야 한다. 전에는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감정에 초점을 두고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면 자존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자존감 형성을 위해 영아기의 기초를 잘 닦아주어야 한다. 영아기의 자존감이 잘 형성된 아이는 유아기의 호기심과 상상력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한다. EQ를 키워라. 우리 부모나 어른들은 분명 어린아이였던 시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다운 행동을 할 때 이를 이해하거나 기다려주지 못하고 문제 행동으로 인식하여 바로 해결하려 한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기보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결과적인 행동에만 초점을 두어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 보니 아이의 감정을 처리해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2살 전후가 되면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나와 너의 개념이 생기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떼쓰기가 나온다. 이때가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며 조절할 수 있는 최초의 적기이다. 이 시기에 아이들의 감정의 홍수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도록 돕고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면 자존감 있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놓아주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감정을 잘 처리하도록 도우려면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할 수 있는 민감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고 부모 자신도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어 힘과 권위로 아이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지시와 명령으로 아이가 자기 결정의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이는 함부로 때를 쓰거나 부모의 뜻대로 조정되는 아이로 자라가게 된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주고 욕구를 찾아 수용해 주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수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가 점차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잘 처리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게 되면 자존감과 창의성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말로써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자존감을 낮추기도 한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나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더욱 그렇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생각의 표현이고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이 없다. 다만 감정을 표현하는 처리 방식이 문제이다. 감정을 읽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해주어야 하며 언어적인 표현이 가능한 두 돌이 지나면 언어 소통이 가능하므로
아이가 감정의 미로 속에서 헤맬 때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하며 적절하게 지도하면 감정 조절이 가능해진다. 어릴 때부터 존중받으며 감정 조절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 아이는 함부로 떼쓰지 않고 자존감 있는 아이가 된다.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존중할 줄 아는 아이가 되어 공감받고 배려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또래 간 놀이도 상호 협력할 줄 알고 자신감 속에서 솔선감과 리더십도 발휘하기도 하며 안정된 정서 속에서 집중력이 높고 창의성이 높은 아이로 성장해 간다. 이런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고 자신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스스로 공부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가 되어 실패의 경험이나 역경을 만나더라도 이를 극복해내는 심리적 면역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면역력 또한 높다. 반면에 감정을 무시당하고 감정 조절 경험이 없이 억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해 충동적이며 흡연이나 음주, 마약 등에 쉽게 빠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삶이 어렵고 자존감이 낮아 자신의 삶을 우울하고 불행하게 받아들인다. 인정과 존중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며 서로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중요한 핵심이다. 어릴 때부터 감정을 존중받고 자라면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되어 행복한 인생의 기초가 된다.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영유아기에 공감과 배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 시대에는 이모션 쿼션트,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 정서 조절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요구한다. 칭찬은 제대로 해야 한다.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대유행하면서 칭찬 신드롬이 생길 정도로 칭찬의 효과를 극찬한 때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잘 활용한다. 칭찬은 내면의 능력을 끌어내는데 좋은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칭찬은 제대로 해야 한다. 과도한 칭찬, 의도적인 칭찬은 듣는 사람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 부모나 교사 등 자기를 보호하는 힘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게 되면 칭찬받기 위한 행동을 선호하게 되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숨길 수 있게 된다. 칭찬하는 사람도 칭찬을 통해서 상대를 조정하거나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 바른 칭찬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갖게 되거나 질투심이나 적개심을 유발하는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된다. 또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이나 칭찬받는 사람에게 적개심이 생길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은 고래가 아니다. 어떤 의도가 담긴 칭찬으로 아이를 길들이려 한다면 칭찬은 독이 될 수 있다. 일상에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잘 관찰하면 좋은 점, 감사한 점이 더 많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게 마련이고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상황은 다르게 해석되고 표현된다. 인간의 본성은 부정적인 곳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먼저 인식되기 마련이다. 대개의 부모들은 자녀 내면의 의도를 알려 하기보다 문제 행동을 먼저 인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부모라면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아이들의 장점, 잘하고 있는 점을 먼저 보고 말로 표현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제대로 칭찬하게 된다. 막연하게 인격을 칭찬한다든지 결과만을 칭찬하게 되면 칭찬을 받는 사람은 칭찬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 상대가 진정으로 칭찬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려면 구체적인 과정이나 행동을 칭찬해 주어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은 것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었을 때를 칭찬해보자. 와, 잘했어 라고 표현한다면 아이는 무엇을 잘했는지 모른다. 푸른 하늘로 새가 날아오르는 것 같구나 라고 표현해주면 내 생각을 그림으로 잘 표현했구나 라는 생각에 성취감을 느낀다. 먼저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그 행동 속에 숨겨진 아이의 의도를 알아차린 후 명료하게 사실대로 표현하면 된다. 칭찬을 제대로 하는 순서는 첫 번째 see, 관찰하고 두 번째 I know, 행동 속에 숨은 아이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세 번째 I say, 아이의 행동이나 과정을 언어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모양 퍼즐을 맞히지 못하던 아이가 어느 날 모양을 구분하고 퍼즐을 맞추게 된 것을 발견했다면 아이의 인지가 쑥 자란 것을 인식한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말로 표현해주면 된다. 우리 슬기가 세모를 세모칸에 쏙 넣었네. 칭찬할 때 흔히 최고, 1등, 제일이라는 표현은 무의식 속에 경쟁의식을 심어주는 단어이므로 삼가해야 한다. 나의 자녀만이 최고가 되라, 1등을 해라, 누가 잘하나 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형제간 경쟁심을 일상의 동기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경쟁 상대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내가 꼭 이겨야 한다는 집착이 성장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 칭찬은 잘 사용해야 한다. 오용하게 되면 독이 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바른 칭찬, 격려와 지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잘 형성되어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배려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이 된다. 모든 사람은 행동 이전에는 생각과 의도가 있다. 아이들은 12개월만 되어도 언어 표현이 미숙할 뿐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 나타난 결과 또는 문제성 있는 행동만 보고 판단이 앞서면 숨은 의도를 놓치게 된다. 일상에서의 행동을 판단이나 평가 없이 자세히 관찰하면 상황에 따라 칭찬이나 지지, 격려, 용기 주기로 표현할 수 있다. 영유아기 어린아이들은 인정과 존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부모가 지나친 칭찬을 통해 자녀의 특정 행동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갖지 말아야 한다. 잘 관찰한 후 지지와 격려의 마음으로 과정을 표현해 주기만 하면 된다. 칭찬은 순수하고 진심으로 해야 한다. 4주차까지 오셨습니다.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차 핵심 실천은 평소 관계 속에서 판단과 평가의 습관을 관찰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의 생각을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판단과 평가를 하는지 인식하게 됩니다. 관찰하고 머물러 보면 수용과 긍정이 일어납니다. 이제 4주차 실천하기 진행 후 5주차를 읽으시면 됩니다. 4주차 실천 제대로 칭찬하기. 첫 번째, 4주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소감 및 적용점을 기록하기. 두 번째, 일상에서 실천한 것을 기록하시는데요. 이번 주 실천은 자녀나 배우자, 동료 중 두 사람의 행동을 평가 없이 관찰한 후 칭찬하기를 진행한 일화를 각각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